당사자 소송의 종류는 크게는 넓은 의미의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함께 형식적 당사자 소송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 즉 행정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죠.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와 같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이고요. 사실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을 행정소송법, 현재 있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 논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그 대상과 피고에 있어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사실 취소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취소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실질이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 거냐면 이 부분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취소의 실질을 갖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된다라는 점에서 처분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있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거는 처분 등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분 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분 등이 등장하는 앞부분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여기에서 이거를 근거로 형식적 당사소송을 이거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가면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예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당사소송은 개별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일 테고요. 그 다음 이 당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방금 보신 대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이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소송은 각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그 밖에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볼 테고요. 뒤에서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이 법률관계라는 것도 소송법상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명시한 것에 반해서 앞에는 그냥 법률관계라고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실체법상으로 봤을 때는 공법관계 외에 사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소송법상으로는 그것을 실체법상 사법관계라도 소송법상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뒷부분에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 내용은 바로 피고가 되겠죠. 대상과 피고입니다. 이 대상과 피고 3조 2호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과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고가 바로 당사자성의 형식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사자성의 이름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성은 크게 보면은 실질적 당사자성과 형식적 당사자성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봤던 3조 2호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그 대상과 피고 부분, 대상과 피고 부분의 형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실질까지도 당사자 소송일 때 실질까지 당사자 소송일 때 우리는 그런 걸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고 실질은 취소 소송에 해당할 때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구나 라고 해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형식은 그 대상과 피고가 된다라고 했는데 대상은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죠. 그 법률 관계 중에서도 공법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것이고요. 피고, 이 당사자 소송은 항고 소송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행위 소송이 아니라 권리 소송이기 때문에 그 피고는 행위 주체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 등이 피고가 됩니다. 공법관계 한쪽 당사자다. 권리 주체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행정 주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지만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즉 사인을 상대로 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오직 행정 주체만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법관계라고 한다면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사인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취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당사자 소송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취소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게 되면 취소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사자 소송의 법원은 그러한 취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 없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 처분 등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처분 등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의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그 처분 등의 효력을 부인하는, 즉 취소하는 그러한 기능은 수행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 당사자 소송의 법원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취소 소송과 함께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취소 소송에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더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 소송보다 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돼요. 얘는 취소 소송이 아니잖아요. 사실 얘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원래의 취소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개별법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취소 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이라고 배우면서 그 변경이라는 것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취소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사실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취소의 기능은 그 소극적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처분을 행하는 것과 새로운 처분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까지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수행한다라는 취소의 기능은 본래의 취소보다 더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원래의 취소보다도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당사자 소송의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인데요. 당사자 소송도 당연히 행정소송의 일종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소송재판 단계에서의 소송 요건, 그리고 본안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이 내용을 논점 박스, 필기노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다시 교과서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저께 당사자 소송 1교시에서 마지막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해요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형성이나 존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고, 당사자, 일방 당사자를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 이것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권리구제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3조 2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조 2호의 내용이었었죠. 당사자 소송은 그것이 권력적 관계인 것인가, 그렇지 않고 비권력적 관계인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법률관계를 다툰다라고 했을 때 공법관계를 다투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관계를 다투는 것인가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고소송과의 비교가 되겠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게 되는 것인데, 비해서 항고소송은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권리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권리주체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으로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당사자 소송은 법률관계의 권리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 그래서 권리소송인데, 항고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를 다투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위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민사소송과 구별을 하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도 민사소송도 둘 다 권리소송인 건 똑같습니다. 행위소송이 아니죠. 그래서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게 되는데,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비해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렇게 다투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형성소송과 이행소송과 확인소송과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을 텐데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 세 개 중에 3분의 2로서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이 존재합니다.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되겠죠. 현재 나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라는 소송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국가 등에게 지불할 그러한 채무가 없다, 금전을 지불할 채무가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자주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항고소송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의무 이행소송과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별해 주시고요. 당사자 소송에서 얘기하는 이행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아니고요.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집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을 해달라. 돈을 달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 이행소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단순한 확인소송, 그 존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이런 소송들은 청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청구소송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실 이 세 개의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소송들인 것은 맞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송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얘네들은 진짜 당사자 소송인가? 이러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종류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질적 당사소송 말고 형식적 당사소송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확인소송과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네, 실질적 당사자 소송, 이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이어서 이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게 될 텐데요. 행정소송법 3조 2호에서는 처분 등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네, 요건 소송법상 공법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법상 사법관계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처분이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성질입니다.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답안지에 한 번은 꼭 쓰게 된다라는 점에서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논점 세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복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당사자 소송 먼저 개관을 보시게 되면 네, 주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포함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행위소송과 권리소송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소송, 이게 바로 행위를 직접 다투기 때문에 행위소송에 해당하고 요건 항고소송이 됩니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 이것은 네, 권리관계를 직접 다툰다는 점에서 권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권리소송은 공법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느냐, 사법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느냐, 물론 소송법상 말입니다.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고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민사소송이 될 겁니다. 네,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인문특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행정주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됩니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행정작용이 행해졌다라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될 테고, 행정주체가 사익 목적으로 행정작용을 해서 사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 사법상 법률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걸 국고관계라고도 합니다. 다시 공법관계는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권력적 공법관계와 비권력적 공법관계로 나눠질 수 있을 테고요. 이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행위의 형식은 행정처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실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공법관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송은 항고소송이 될 테고, 비권력적 공법관계에 있어서 분쟁 해결 방법, 소송 형식은 당사자소송이 됩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네,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국고관계, 사법관계도 포함될 수 있는데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사법의 형식으로 행위하게 되는 행정사법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들이 많이들 그렇죠. 만약에 행정 목적으로 행해진다, 즉 공익 목적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이유에서 공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그 공법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자유롭게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기업들은요, 행정사법관계에서는요, 사법의 형식으로 행위하게 되고 이러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래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는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재판을 할 때는 본안심리에서 공법적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국고관계, 순수한 사법관계. 이것은 처음부터 행정 목적도 아니고요. 국가나 지자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즉 사익 목적으로 행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법의 형식으로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 등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영리행정과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물품이나 인력을 조달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다투게 될 것이고, 행정 목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어서 여기는 공법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공법관계 중에서도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권리구제 방법이 당사자소송이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형식 중에 두 번째 피고 부분은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했는데, 행정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상대방 피고는 행정 주체가 될 겁니다. 행정 주체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대로 본래적 주체와 기타 행정 주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적 행정 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타 행정 주체에게 자신의 공무를, 공행정 사무를 위탁하게 되겠죠. 공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탁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밑에 있는 이 아이들이 그 범위 내에서만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를 위탁하는 방법은 법률 자체로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법상의 계약, 보통 우리가 실무상 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또는 행정처분으로서 특허를 통해서 공무를 위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본래적 행정주체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합니다. 국가기관은 수도 없이 많지요.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되고, 얘가 바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시원적인 행정주체,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헌법 제117조를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헌법상의 행정주체라고 볼 것입니다. 얘네들은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라 본래 자신의 행정 사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래적 행정 주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본래 자신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기타 행정 주체는 저 본래적 행정 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위가 인정이 될 텐데요. 얘네들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다른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타 행정주체는 자기 일은 스스로, 그 다음에 행정기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똘똘한 스머프가 행정청이 될 텐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1등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과 공무수탁 사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공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상 법인이다라는 이 의미에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공법상 사단법인, 그리고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영조물법인, 그리고 무자산 특수법인이 있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아무런 자산이 없는 걸 봐서 참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무자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돈이 없었다라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기금을 마련해서 돈이 무지 많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라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바로 C의 무자산 특수법인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무수탁 사인은요, 자연인도 존재할 수 있지만 법인도 존재할 수 있겠죠. 사인이니까 공법인은 아니고 사법인이 될 것입니다.
GS건설이라거나 현대산업개발이라거나 이런 회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도시를 만든다라거나 공장을 건설한다라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무수탁 사법인입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와 같은 공무수탁 자연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이 본래적 행정주체와 이 기타 행정주체가 바로 당사자 소송의 피고 측에 서게 되는 행정주체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이 행정주체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되는 경우, 그때 사인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요. 공무를 위탁받은 적이 없는 그냥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 다음 이제 대상적격부터 소송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먼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봤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과연 당사자 소송인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인 것인가 문제가 되는 친구들인데요. 삼형제 나와봐. 삼형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배상법 나와봐.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사실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2조의 손해배상과 5조의 손해배상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종류예요. 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을 할 것이고, 5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영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빼버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조만 보면 됩니다. 사실 2조도 복잡합니다. 이 2조의 내용은 사실 뭐냐면,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잘못했죠? 그래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을 시킨 겁니다. 이때 피해 국민이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냐면, 그 공무원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발로서, 팔다리로서 행동하다가 조금 실수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죠?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역사를 잡고 에라이 한 대 맞아라, 떼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때렸죠? 제 손이 때렸잖아요. 그러면 제 손이 처벌을 받나요? 제 손이 배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하게 됩니까? 제가 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팔다리 역할,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은 누가 한다는 것이냐?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일일이 그 돈 달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은요,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여기 돈 줘야 되고, 조금만 실수하면 저기 돈 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2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고상을 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사실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냥 고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이놈은 더 이상 내 팔다리로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당 불법행위를 했던 가해 공무원에게 그 돈을 다시 달라고 구상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는 2조 1항에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과실을 범했을 때,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이 되겠네요.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조 1항 다만이 있네요. 앞에까지가 본문이고 뒤에가 단서입니다. 단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전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등과 같이 이러한 특수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2조 1항 본문 전단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이인 여기까지를 공무원이라 하고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돼 있냐? 끝에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누가 손해를 배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이 맞기는 해요. 근데 공무수탁사인은 방금 배운 대로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탁사인의 사법인과 자연인 중 자연인은 교통할아버지 생각해 보시면 교통할아버지는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공무수탁사인 중에서 유독 공무수탁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냥 이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공무원으로 취급하겠다.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겠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됐었고요. 사실 그 교통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교통할아버지가 생활비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교통할아버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을 한 건데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할아버지가 교통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피해 국민들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그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 국민들을 좀 더 폭넓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무수탁 자연인을 포함시킨 거지 사실 할아버지를 보호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말하고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배상을 진다. 이거였죠. 이렇게 7개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손실보상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헌법을 봐야 됩니다. 손실보상은요. 국가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고 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전자는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배상법인데 행정상 손실보상의 경우에는요.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 규정들이 개별법들마다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뭘 봐요? 다 흩어져 있는데.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헌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23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1987년 우리가 6월 항쟁을 거치고 나서 만든 헌법인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입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아니 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고 다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의 재산권까지 보장되는지도 법이 정해야 됩니다.
지적재산권도 이제는 보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재산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어디까지 한계도 법률로 정합니다. 이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본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항이에요. 재산권의 행사는 아무리 네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의 행복과 이익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행복과 이익에 적합하도록 하는 재산권의 제약 내용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법률에 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1항은 사익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이고요. 사익보호. 이 2항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항은 사익, 2항은 공익. 그러면 이 사익과 공익 사이에 어떤 형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이 공공복리에 따른 제약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법률로서 말이죠.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행해지겠죠. 내 재산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렇게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재산권의 제약은 대체로 우리가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는 재산권의 제약을 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아무리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행위가 맞아요. 국가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나에게 행해지는 재산권의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적법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공용침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수인 한도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사회적 제약까지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인 한도의 경계를 넘어선 공용 침해의 재산권의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에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앉아있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헌법 23조 3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의 그 손실보상 청구권 요건, 성립 요건은 공공필요, 전체의 이익과 함께하는 이익과 비교 형량을 통해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서행하는 공권력 행사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국가가 이미 알고 의도적으로 한 제약인데 보상 규정이 법에 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특별한 희생이에요. 특별한 희생.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저 특별한 희생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면 특별한데 여기엔 학설이 바가지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희생이 없는 수준이면 사회적 제약에 머무르는 것이고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정도의 재산권 제약이면 그런 걸 공용침해라고 하고 전자는 손실보상을 안 해주고 후자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번엔 민법입니다. 민법 741조 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부당한 이득이 아닙니다. 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설명할 것도 없죠.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741조에 도출되는 것은 바로 일방의 이득과 타박의 손해 그리고 그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 이게 핵심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네. 이 세 개입니다. 돌아와라 교과서. 행정소송법 3조 2호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예,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부당, 이득이 발생한 그런 상황들이죠. 예, 여기에 있는 것은 뭐 어저께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나는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보통 임용이라고 하면 임명을 말합니다. 난 공무원으로 임명됐어요. 이것이 유효합니다. 내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해주세요.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무효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무효입니다.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것은 무효입니다. 나에겐 공무원의 지위가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세금을 부과받았어요. 보험료를 부과받았어요.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부담금을 부과받았어요.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무효입니다. 또는 뭐 취소됐습니다. 나에겐 채무가 없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국공립학교, 네, 서울시립대학교, 공립학교. 난 입학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효합니다.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데모하다가 퇴학 처분 받았어요. 하지만 무효입니다.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확인해 주세요. 난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빨리 돈 주세요. 입금하세요.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들은 이게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원래 공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이러한 소송의 권리 주장은 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이 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행정청의 처분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처분이 있는데? 그래요. 처분이 보여요. 처분이 보이면 어머 공법관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네가 주장하는 권리는 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 이거예요. 국가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국가배상법은 여러분 법전에 보시면은 민법편에 들어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행정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민법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으로 분류를 해요. 국가배상법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쟤는 원래 민법이잖아요. 원래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법에 근거를 둔 권리를 주장한다. 그럼 이거야 사건 주장 아니냐? 야 그럼 이거 민사소송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실보상은 패스. 항상 여기에 이렇게 삼형제를 포함을 시키기는 하시는데요. 교수님들도 이건 설명 안 하세요. 설명할 게 없어요. 판례도 뭐 하천법 판례밖에 없고, 네. 개별법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과 부당이득과 두 개로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진짜로 민사소송인가? 사법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민사소송 아닌가? 야 그래도 임마 처분 있잖아. 저기 처분 당사자 소송인가? 여긴가? 그 권리의 성질과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 여부 등에 따라서 네,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법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했을 때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사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 여기 직무행위요. 근데 이 직무행위는 통설과 판례가 공법행위로 봅니다. 근데 이제 공법행위에는 권력적 행위로서의 처분도 있지만 비권력적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법행위에. 그래서 이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행위 중에 공법행위 중에 권력적 행위로서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 때문에. 알겠어요? 처분 때문에 2분의 1이에요. 비권력적인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는 여기 논의의 선상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이제 적법하죠. 얘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겁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앞에서 봤던 23조 사망, 재산권 침해, 재산상의 뭐요? 특별한 손해, 뭐요? 특별한 희생이 인정된다고 했죠. 문제 안 나와요. 얘는 뭔가 돈달락한 거예요. 1, 3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국가 등이 위에서 본 대로 세금 내놔, 과징금 내놔, 이행강제금 내놔, 내놔 했을 때 돈을 낸 거죠. 이미 진짜 내야 되는 줄 알고 냈어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무효야. 나 안 내도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무효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내가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제기해서 취소시켜버렸어. 아주 그냥 무효가 됐어 이제. 이럴 때 이를 전제로 해서 야 이거 무효였어. 그리고 무효가 됐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앞에를 우리가 이렇게 수식어구를 붙여요.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앞에 뭔법상이 붙어요. 뭔법상. 그러니까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사법상 계약 등과 같이 사법적 원인에 기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에요. 그 민사관계 문제예요, 원래부터. 근데 여기에 있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처분 등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법적 원인에 기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아니,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인도 사법, 결과로서 결과도 역시 사법에 근거한 권리주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모두 사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민사소송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원인하고 결과하고 불일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불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할 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인은 공법적 원인인데 결과는 사법적 결과더라. 그 상황이 바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에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뭐 답 쓸 때도 그렇게 해주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사자 소송설은 얘는 뭐라는 거냐면 야 이거 국가배상청구권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저거 야 공권으로 봐야 돼. 공권으로. 야 원인이 공법적 원인이잖아. 그럼 공권으로 봐야지. 응? 야 당사자 소송으로 하자. 당사소송으로. 그리고 이 당사자 소송 있잖아. 야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이라면 비권력적 공행성 작용에 대한 일반적 소송으로서 포괄적 소송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보세요. 이 1호하고 2호에 있는 얘네들은 주관적 소송이죠. 3호하고 4호에 있는 얘들 객관적 소송이죠. 뭐 객관적 소송인 3, 4는 행정소송법이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쵸? 버려. 그럼 이제 1하고 2 주관적 소송에 이제 집중을 하면 돼요. 그냥 집중을 했는데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항고소송 있잖아요. 이 항고소송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은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쓸어 담자는 거예요. 이 당사자 소송에다가 그냥 다 쓸어 담아라. 아니 분명히 공법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운 법치행정의 원칙 생각을 해보시면 법에 따라 행동을 해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국가 등이 법에 따라 행동을 안 해서 발생한 그런 분쟁이라면 그에 대한 구제 방법도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잖아. 그게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관계에서의 권리구제 문제는 이 1, 2호가 다 카바를 치는 건데, 근데 이 항고소송은 어떨 때 제기할 수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항고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보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다 어쨌든 대안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다 쓸어 담으라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에서 포괄적 소송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러게요. 왜 하죠? 아니, 사실 이 2호에 보면요. 2호에 보면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관계를 직접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하는 게 사실 이거는 그 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집행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밑에 얘네가 비판하는 거. 집행행위로서 이러한 사실행위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냐 이거예요. 뭔가 이행을 구하고 있잖아. 이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야, 항고소송은 권력적 작용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해. 그리고 니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국가배상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이건 비권력적 행위를, 행정작용을 집행이라는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이건 권력적 행위를, 이건 비권력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 당사자송이 이런 비권력적 행위를,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해도 되냐? 법에는 엄연히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 비권력적 행정작용 대상으로 해도 되냐고. 사실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냥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하는 확인소송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하지만 당사자 소송이 포괄적 소송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야, 비권력적 행위라고 했지 니가. 응. 그거 항고소송 안 되지. 응. 그럼 다 되는 거야. 쓸어 담아 그냥. 이거예요. 그냥 쓸어 담아 당사자 소송으로.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소송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그 다음 민사소송설. 야, 이거는 민법에 근거해서,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잖아. 야, 사건 주장이야 이거. 위에는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무슨 당사자가 사실행위 이행을 구하냐 이게. 말이 돼? 법에서 처분 등을 원인한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겨. 얘는 법 문헌대로 그냥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례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국가배상에서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례,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서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판례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개의 소송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제시해봤어요. 이 행정소송법을 한번 보시면 몇 개만 좀 볼까? 44조의 준용 규정이 있겠죠? 44조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에 이런 것들을 준용할 테다 뭐 하면서 이렇게 뭐 25조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라거나 26조의 직권심리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돼요. 당사자 소송에는. 똑같은 소송물에 대해서, 똑같은 심판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분명히 국민에게 유리해져요. 유리해집니다.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그리고 직권심리주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이제 특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특례가 인정돼서 국민에게 분명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겠죠? 야, 그리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잖아. 우리 일반법 원칙적 규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거는 사법 규정을 공법관계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또 뭐 민법 2조에 따라서 권리 남용하면 안 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신의를 지켜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거 적용된다고. 다 사법 관계로 보면 공법 관계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야, 민법 741조 적용되니까 사건 주장이라고? 민사소송이라고? 공법 관계는 원래 공백 영역이 많어. 그래서 사법 규정들을 어마무시하게 유추 적용하지 않냐? 어마무시하게 유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야, 사법 근거로 권리 주장했다라고 다 사건이라고 다 민사소송으로 파악하면 세상에 행정소송이 어딨냐?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 청구의 내용, 국가배상법 2조를 근거로 한 권리 주장,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한 권리 주장이라는 그 원고의 주장 내용, 청구의 내용을 볼 게 아니다.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건데 청구의 원인을 보아야 한다. 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처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야, 여기 법률 관계라고 왜 돼 있다고 생각하냐? 처분 등이 원인이 되면 실체법상으로는 사법상의 권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소송법상으로는 다 공법관계로 파악하고 당사자 소송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야, 공법적 원인이면 당사소송이야 라고 해서 예시규정도 뒀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예시규정도 두고 아예 못 박아버리면서 공법적 원인이면 끝이요! 라고 명시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파악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파악한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